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목요일 4부는 지금 세간에 가장 화제가 되는 사안을 법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말 안타깝고 정말 우울한 얘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지금 이 정법승부 여러분들 오늘 어떤 얘기 하실지는 대충은 다 짐작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제 가장 뜨거운 뉴스였었던 바로 고 이성균 씨에 대한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두 분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배 변호사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조한나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걸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성균 씨가 사실 저도 굉장히 이성균 씨 팬이에요. 나의 아저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법전이라는 드라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뭐 기생충 그 영화는 그렇게 제가 감명 깊게 보지는 않았어요. 저도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 이성균 씨 참 훌륭한 배우고 참 그랬는데 저도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박성배 변호사님은 경찰 출신 변호사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 사건 내사를 거쳐서 입건의 수사를 진행한 것 자체는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각종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아마 마약 사건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여러 제보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제보를 하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감형 사유이기 때문인데 그 제보 중에는 제보를 하면 그거 좀 참작을 해주는군요. 마약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감형사유입니다. 자신에게 마약을 공급한 사람 내지는 더 많은 인원의 사람들이 마약을 투약한 단서를 제공해 주는 것. 그런데 그 제보 중에는 허위인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일단 감형을 받기 위해서 제보부터 하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찰 나름대로는 그 제보의 신빙성을 따져보는 과정을 거쳤던 것 같고 구체적 제보가 접수된 이상 입건해서 수사를 하는 것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특히 이성균 씨가 자신이 피내사자 신분임이 밝혀진 직후에 곧바로 공갈을 받아서 돈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했었고 마약을 하지 않았다면 굳이 돈을 지급했을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하는 사안이라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수사 내용이 내사 단계에서부터 유출되는 등 여러모로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내용들이 많이 유포됨으로써 당사자 입장에서는 큰 심적 부담을 느낄 만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한나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법조인으로서? 사실 제일 처음에 이제 이성균 씨가 내사 당사자다, 내사 대상자다라는 부분이 이제 경찰의 공식 발표를 통해서 알려진 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유출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40대 유명 배우라고만 나왔다고. 네, 40대 유명 배우다. 거기다가 중저음의 목소리로 유명하다. 거기다가 나아가서 이성균 씨가 출연했던 모습 그리고 실루엣이 담긴 그런 기사까지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 정도만 봐도 대중을 봤을 때는 이게 이성균 씨라고 누구나 좀 이제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가 어느 정도 공개가 된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비난받았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나서 사실상 이성균 씨도 어쩔 수 없이 그 다음날 직후에 바로 본인이 이제 내사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중간에서 뭔가 과정에서 유출이 됐던 부분이 있었고 이게 누구 때문인지는 아직은 뭐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긴 합니다. 그런데 물론 강압 수사는 없었을 거라는 경찰은 강압 수사는 없었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네네. 경찰에 몸을 담으셨던 경찰대 출신으로서 네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수사 자체 강압은 행해지기 어려운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변호인이 동석을 했었고 변호인 동석하면 동석 안 해도 강압 수사하면 안 되죠. 안 하지만 예, 변호인이 있으면 더 신경을 쓰기 마련이고 그리고 대중의 인기를 받고 살아가는 연예인을 대상으로 강압수사를 했다가 자칫 그 강압수사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 수사 자체가 강압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경찰 수사 공보 규칙이 있습니다. 경찰청 훈령인데 원칙적으로 수사 내용은 공개가 금지됩니다. 예외적으로 범죄 재발을 막거나 신속한 검거를 위해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오보를 바로잡기 위한 경우에만 일부 수사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데 사건 관계인 출석 정보도 공개가 금지됩니다. 출석, 기가, 일시, 장소 공개도 금지되고 수사 과정 촬영도 금지되는데 출석, 조사, 중계 방송을 허용할 수 없고 불가피하게 중계 방송될 경우에는 사건 관계인 노출을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물론 취재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포토라인에 세우는 예를 들어 과거 유력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수사를 받게 될 경우에 경찰서 앞 내지는 검찰청 앞에 포토라인에 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포토라인 제도는 이미 몇 년 전에 폐지됐습니다. 이 포토라인 제도는 엄밀히 얘기하면 수사기관이 먼저 언론기관에 어떤 피의자가 언제 어디에 출석합니다라고 알리고 취재를 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자체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렇지만 취재진이 어떠한 방식으로 알고 유명 연예인의 경우에 취재를 하기 위해 둘러싸여 있다. 이 경우에도 이미 중계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사건 관계인의 노출을 막아야 하는데 이때 어떠한 방식으로 막아야 할지 훈령 자체는 존재합니다만 경찰 내부의 실무가 확립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와 같은 훈령은 대동소이하게 검찰의 경우에는 형사사건 공보 규정이 마련돼 있는데 검찰 내부의 실무도 확립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떠한 형태로든 유명인이 출석할 때 취재가 시작되었다. 사건 관계인의 노출을 어떠한 방식으로 막을 것인가. 비공개 소환을 해야 한다. 비공개 소환을 하게 되면 다른 피의자와 다르게 특혜를 부여한다는 내부 비판도 존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막아야 되지? 실무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성균 씨의 경우에는 무려 3차례에 걸쳐서 부득이하게 포토라인에 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됐죠. 첫 번째 내지는 두 번째까지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상황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면 세 번째 정도는 미리 비공개 소환 요청을 해올 때 받아들이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소환하고 조사를 마치고 내보내는 방식도 경찰 내부에서는 고민해 봄직함이 어땠을까. 즉 실무 관행이 확립돼 있지 않더라도 두 번에 걸쳐서 당사자인 이성균 씨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상황이라면 그 정도 배려는 해줄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부분은 인천경찰이 모든 사건 수사가 완료되면 되돌아봐야 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 이성균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모발 검사라든지 네. 채모 검사라든지 모든 검사에서 마약했다라는 이것이 밝혀지지가 않았잖아요. 네, 네. 물론 내사를 들어갈 수는 있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지나치게 이게 좀 이 여론이 안 좋게 돌아가게끔 만들 수 있는 의심 어린 환경을 또 조성하지 않았냐라는 비판을 들을 소지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1, 2차는 공개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변, 모발 검사 전부 다 음성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1, 2차 공개 조사를 할 때도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아니 다음번에 만약에 비공개 요청을 하면 받아들이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성균 씨 변호인은 이제 세 번째 이제 소환 조사 때는 비공개 요청을 공식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거부당했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또 수사관 경찰 입장에서는 거부한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안전 조치,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당연히 또 올 것인데 그 언론인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라고 또 나름의 해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좀 궁색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얼마든지 비공개 조치를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거기다가 이미 3차 조사 때는 그 전에 모발 소변 검사까지 나온 상황이고 또 공식적으로 요청도 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야간 조사 이제 3차 조사 때는 야간 조사까지 이루어졌고 그 시간이 무려 19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이제 이성균 씨가 고소를 했던 이제 공갈 협박 사건까지도 같이 조사해야 된다라는 취지긴 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이. 근데 이미 이제 이성균 씨 변호인이 비공개 요청을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거기다가 피해자 입장인 공갈 협박 사건도 같이 조사해야 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그것마저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9시간 그 밤샘 조사까지도 이어지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물론 수사기관 입장도 있겠지만 이성균 씨 입장에서는 더 압박감을
바뀔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결국에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너무 밀어붙였던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자,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몰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기소도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일반인들은 할 수 있거든요. 자, 나온 증거 모바일 검사도 소변 검사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본인은 나는 몰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사람의 뭐 주장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건 기소 힘든 거 아니에요? 요즘 마약 수사 기법이 상당 부분 발달되면서 마약 정밀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올 경우에는 기소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예로부터 반드시 마약 정밀 검사의 양성이 나와야 기소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음성이 나왔음을 전제로 할 때 구체적 정황에 따르면 마약과 관련된 혐의가 인정돼 보이는데 정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이때는 경찰이 수사 내용을 바꾸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 정밀 검사로 검출할 수 있는 기전 기간에 마약을 투약했다던가 마약 정밀 검사로 검출할 수 없는 신종 마약의 입증이 낸다던가 투약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지 혐의를 적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해요. 아마 경찰은 구체적인 제보 내용의 신빙성을 따져보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 사건을 결론을 낼지 고민을 해왔던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고 말았고 제가 볼 때는 수사 진행 상황도 상황이지만 많은 정보가 유출돼 왔던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당사자의 소환 일정이나 유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서 내용도 공개가 됐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물론 경찰이 아닌 제3자에 의해서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구체적인 당사자의 진술 내용까지 보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경찰 내부에서 유출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보이거든요. 다만 오히려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들은 오히려 조심합니다. 그보다는 이 사건처럼 많은 이들이 관심이 쏟아지는 사건은 경찰서 단위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종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지휘 보고라인에 따라서 여러 보고라인을 거치게 돼 있어요. 즉 청단위까지 보고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보고라인 중 누군가가 유출했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높습니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기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든가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그 보고라인 중에 누군가가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유출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 사안이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충분히 유출해도 무방하다는 자기만의 위안을 가졌던 것 같은데 이미 훈령이 존재합니다.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으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차제의 이 실무상의 관행도 어느 정도는 확립해서 더 이상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좀 제가 이런 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그 유서 내용이라든지 네. 뭐 통화 녹취라든지 이런 네. 거 공개된 거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사실 아까 뭐 박성민 변호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훈령에 이제 나와 있긴 합니다. 이제 공개하지 말아라는 내용들도 있고 또 한국 기자협회 자살보도 권고 기준에도 이제 유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서와 관련된 사항을 대대로 보도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만약 이제 어겼을 때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가 사실은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사실 좀 입법적으로 있긴 조은하 합니다. 변호사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단어도 방송에서 안 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유족을 위해서 선택이라는 단어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뭐 극단적 행위라든지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정도 상황에서 진짜 이거는 좀 이렇게 유출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러한 권고 기준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걸 어겼을 때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유족 입장은 경찰의 해당 내용이랑 그 분량마저도 절대로 비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게 유출했단 말이에요. 뭐 이거는 사실상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뭐 본인들은 잘못한 게 없다. 비공개했다. 이런 절차를 잘 준수했다고 하지만 경찰이 그걸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어떻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걸 언론 쪽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었거든요. 너무 단기간 내에 그 내용을 너무 구체적으로
알려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제재할 수 있는 좀 조치가 좀 엄격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실 연예인 마약 관련 사건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와 비교해 볼 때 이번 경찰 수사가 조금 특이했다. 뭐 이런 점 있다고 보십니까? 특이했다고 하면 3차 조사 시에 조사 시간이 상당히 길었고 피의자 조사와 피해자 조사를 동시에 진행했다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면 원래 시간이 그렇게 길어요? 피의자로서의 조사 내용과 피해자로서의 조사 내용은 결부돼 있다고 하더라도 질문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시간은 길게 되고 당사자 입장에서 해명할 내용이 많으면 조사 시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이 특이한 부분이긴 합니다. 통상 마약 수사는 자신의 피의 사실을 인정하든 부인하든 일정한 진술을 하고 필요하면 관련 제보를 하는 수준에서 그치는데 오히려 이 사건은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된 피의자로서의 진술 외에도 공갈 혐의의 피해자로서의 진술이 병행되면서 상당 부분 조사가 여러 차례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자신이 공갈 혐의로 피해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마약 투약 혐의보다도 심적 부담을 더 갖게 만든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양해해 주셔야 하는 게 만약 이 현재 마련돼 있는 경찰청 훈령을 엄격하게 지키기 시작하면 국민들께서는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유명인들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거거든요. 이 훈령도 서두에 국민의 알 권리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조화롭게 조율하기 위해서 이 훈령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규정돼 있어요. 국민들께서도 양해해 주신다면 차제 엄격하게 그 기준은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사 자체의 특이성을 넘어서서 이 사건은 마약 사건과 공갈 사건이 결부됨으로써 이성균 씨 입장에서는 마약 투약 혐의 외에도 공갈 혐의와 관련된 각종 사실관계 내지는 루머로 인해서 더 큰 심적 압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공갈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오늘 지금 좀 아까 제가 뉴스 봤는데요. 네. 출석은 했대요. 그 강제 혐의를 받고 부인해서. 있는 20대 여인이 아기를 안고 출석을 했답니다. 예. 그 이제 고소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가 뭐 사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이미 이제 제일 3차 조사 때 이 피해 사건 관련돼서 이미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거 바탕으로 그다음에 또 변호인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이제 조사는 계속 할 거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그 피의자는 이제 그 실제로 윗집에 이제 친분 본인 이성균 씨랑은 안면은 없습니다. 예, 안면 없고 뭐 직접적인 친분 관계는 없지만 이제 그 이전에 저희 업소 실장이 윗집에 살면서 업소 실장이랑 어느 정도 친분 관계는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이성균 씨가 업소 실장한테는 3억을 주고 그다음에 이 윗집에 있었던 이 김 씨한테는 이제 사실상 뭐 5천만 원을 줬다. 그런데 이 두 사람 간에 공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그런 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인 그 경위를 이제 조사해 나갈 상황이고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은 밝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아기를 안고 이제 지금 출석을 했다. 그러면 그게 좀 정상 참작이 되나요?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면서 영장 전담 판사는 구속이 마땅한 사안이라는 판단이 들어도 피의자가 지나치게 고령이거나 피의자를 구속할 시에 피부양자가 상당히 공공한 상황에 빠지면 고민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누구인지도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구속해야 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구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안은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일정한 조치를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성균 씨가 이제 사망함으로써 이성균 씨에 관한 부분은 사실상은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소권 없으니까. 공소권 없음으로 그러면 남은 부분은 그 실장이라는 사람하고 공갈범의 문제만 남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실장이라는 분은 지금 그 사람은 구속이 돼 있죠.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공갈 사건 일반적으로 형량이 공갈이 좀 높습니까? 그렇죠. 공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이제 그 실장 같은 경우에는 공갈뿐만 아니라 이제 추가적으로 마약 혐의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경합돼서 아마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두 개가 경합되면 구속
구속이 아마 계속 연장이 되지 않을까 판단. 뭐 하여간 좀 지켜봐야겠죠. 아직 예. 그 공갈범과의 관계는 아직 잘 모르니까 예.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조한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